예, 여러분 2부에서 요즘에 정말 뜨거운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출연입니다. 화면에서만 뵙고 네.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그때 하셨죠. 예, TBS에서 신장개업을 했고.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신장개업 한 1년. 아, 그것밖에 안 1년 반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스하이킥 또 한 1년. 아, 뉴스 하이킥. 뉴스하이킥도 한 13개월 정도 했습니다. 13개월. 근데 한 13년 한 것 같아요. 그때 최고 아니었습니까? 아, 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 시청률, 정치율 조사에서 1등 하지 않았나요? 뉴스 하이킥이? 제가 이제 한 13개월 있는 건 4차례 청취율 조사가 있었는데, 예. 4차례 청취율 조사에서 다 전체 1위를 했고, 그다음에 두 자릿수 청취율은 저희들밖에 없었고,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랑 그 최고 청취율이 13.6%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찍었던 최고 청취율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13.6%까지 찍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예, 그러고 지난 올해 벌써 작년 재작년 일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2월 6일 날 끝냈습니다. 사실 올해 얼마 안 2월 됐습니다. 6일인가요? 예. 이야,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좀 어렵긴 해요. 복잡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라디오에서 13.6%는 이건 아마 꿈의 숫자죠. 기적이죠, 기적. 뭐 제가 마친 다음에도 뉴스하이킥 권순표 기자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여전히 청취율 1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안심이 됐다고 하나? 예. 그리고 한편 요만큼의 서운함도 있긴 합니다. 어떤 게? 나 때문이 아닌가? 예. 사실 MBC가 지금 그나마 네, 맞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이제 뭐 우리가 뭐 스테이션 이미지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MBC는 지켜야 된다. MBC까지 무너지면 예. 이제 더 이상 진짜 볼 게 없다. 예, 예. 이 생각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셔서 제가 청취율 1위 했을 때도 뭐 제가 열심히 잘 해서라기보다는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 윤석열 정권이 이제 그 소위 경쟁자, 라이벌들을 그냥 다 평정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TV에서 우리 평정을 해줬지만 사실 그 프로그램 그만두신 것도 압력받아서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 지금 18전 18승인데 MBC가 그 유일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내렸던 건들 예. 전부 다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18전 18승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제재를 법정 제재를 유일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를 타겟팅해서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PD수첩, 그 다음에 뉴스데스크 이 3개. 그 중에서도 3분의 2는 또 제가 저를 타겟팅해서 법정 제재가 쌓여가고 있었고, 근데 이게 참 법정 제재도 여러 가지 뭐 과태료 내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주의 경고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고약스러운 법정 제재를 내렸어요. 어떤 거였어요? 관계자 징계인데 이게 뭐냐면 아. 저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작자인 PD들을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게 이 관계자 징계입니다. 그게 제일로 더러운 짓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야 우리는 좋은 일 하고 있어. 우리는 뭐 정론직필하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직장인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인사위원회 회부돼서 실제로 인사 조치를 받으면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불이익이잖아요.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점점 말하자면 썩어가는 겁니다. PD들이. 그 옛날 일제 순사들이나 네. 또 아주 악질적인 경찰들 대공 수사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 자들이 수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네 가족 여기가 다 다쳐 여기가 죽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표적을 정해놓고 그 표적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주변을 치는 거죠. 예, 주변을 치는 거. 그래도 예. 변호사님이잖아요. 네네. 그 방송 잘려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뭐 다시 회복을 하려면 방송에 집중하느라 변호사 업무를 거의 많이 줄였기 때문에 회복을 하려면 시간은 걸렸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잘리면 굶어요. 우리 정어리를 그 얘기하고 많이 싶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유튜브 하고 계신 분들도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또 채널을 셧다운 시켜버려요. 그러니까요. 그 탄핵 가수 백자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그 노래 불렀는데 그거를 구글에다 이야기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괴롭힘이래요. 괴롭힘. 괴롭힘.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지금? 아, 정말 괴롭힘 저는 여러모로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주 짜잘한 방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요. 그런 괴롭힘부터 시작을 해서 예. 하여튼 뭐 옛날 이야기하다가 한탄까지 하게 됐는데 네. 요즘에 제가 우리 신장식 의원님 네. 딱 보면서 이런 표현이 조금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아요. 아, 이 아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진작에 좀 달아가지고 저렇게 활동을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뵈면서.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사실 이 방송을 할 때 느끼는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일상이 딱 방송 6시에 맞춰져 있으니까 딱 6시를 목표로 해서 다른 일상을 다 정리를 하고 운동하고 신문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필요하면 추가 취재해서 전화하고 딱 방송하고 제가 필요한 글 쓰고 그것도 나름 이제 한 워낙 제가 뭐 전부터 달동네에서 도시민민운동하고 정당운동 민주노동당도 하고 또 변호사의 업무도 굉장히 불규칙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평화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일을 하면서 그런 평화로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런데 기운이 납니다. 힘은 들지만 기운이 납니다. 다 와닿습니다. 예. 사실 신장식 변호사님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만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하셨던 분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예. 막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민노당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는 20대 때는 달동네에서 관악구에 봉천동, 신림동이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사실은 전부 다 달동네였습니다. 판자촌 저기 그 청계천에서 이렇게 실려와가지고 쫙 뿌려졌던 그래서 횟가루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치면 거기에 판잣집으로 집 짓고 살던 분들 거기에서 이제 20대는 거기서 쭉 보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상당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에서 일을 했고 출마를 신림동 쪽에서 관악을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해찬 님. 사모님이 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우, 그때 이제 30살, 만으로 28살 이때였으니까 막 이렇게 연설하고 이런 걸 보고 사모님이 아, 참 그 청년. 이해찬 후보는 그때 신장식 후보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아, 그런 거죠. 저쪽을 생각했겠죠. 예, 그 물론 뭐 선거에 어떻게 하면 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저는 한 12% 정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랬나요? 예. 하긴 그때 민노당은 좀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예. 그러고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몸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아팠습니다. 분당되고 나서 실제로 아파서 그 요양을 할 정도로 그 앉으면 정도로? 못 일어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30대를 다 바쳤던 이 당이 깨졌잖아요. 2008년에 깨졌는데 그거를 그 온몸으로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을 하다가 로스쿨을 가야 되겠다 해서 로스쿨을 가서 43세 변호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러셨군요. 예,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0대에 그렇게 그 빈민들과 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사신 게 아니고 거기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살았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한 거죠. 생계적으로 살게 된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조실 부모하고 막 이렇게 판잣점에서 그런 건 사고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대면 사실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인격이 형성되기는 좀 이른 시기일 수도 있는데 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렇게 도시 빈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좀 겪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민병덕 의원이라고 예. 그 지금 안양 동안갑에 있는 민병덕 의원이 제
대학 동기이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냥 같이 19살 때 이제 말하자면 막 입학 시험 끝나고 나서 첫날 만났어요. 입학식도 하기 전에. 근데 그때부터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하숙도 하고 그 어머님이랑 같이 뭐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도 먹고 그 뭐 그러고 살았는데 병덕이는 그때 달동네에서 공부방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91년도에. 근데 이제 어느 날 야 여기 철거 깡패가 온단다. 이 같이 힘을 좀 보태달라. 라고 갔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공부하면서 봤던 게 아니라 이 사실 철거 깡패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료 먹여서 키운다고 몸을 이렇게 비대한 겨울인데도 막 그 팬티만 입고 우통 다 벗고 야구방망이 들고 막 물 뿌리고 하는 거를 신대방 일동 입구에서 딱 봤는데 머릿속에서 좀 책으로 봤던 뭐 우리 사회의 모순, 폭력, 불합리 이게 눈앞에서 딱 보이는 순간 아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좀 잘 안 된다 내 머리로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 살았어요. 동네 들어가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21살부터 30살까지는 신대방 1동 그다음에 신정 7동이라고 하는 칼산이라고 부르는 신정 7동 이런 데서 철거투쟁을 했고 94년경부터는 이제 관악구에서 이렇게 떠돌이 철거투쟁을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철거투쟁 이후에도 우리 주민들이랑 함께 살아가면서 주민자치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 살게 됐죠. 예. 철거민들의 삶이 얼마나 바닥입니까?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사실 철거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좀 힘든 분들도 많지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1980년인가요? 네. 광주의 무등산 타잔 박흥수 사건이 박흥수 있었어요. 사건. 그것도 철거민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80년대 중반에는 사당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는 그 노태우 정부에서 도시재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달동네는 전부 다 재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철거민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90년대 내내 거쳤죠. 우리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가 돼서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은 관악구, 성동구 뭐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아파트 단지가 크게 솟아있는 곳은 사실은 다 철거민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빼앗긴 곳이다라는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룡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룡마을 여전히 다 해결 안 됐고요.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계시죠. 예.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화재가 벌어지잖아요. 거기가 비닐하우스 마을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좀 내가 앞장서서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주거권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은 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문제입니다. 직업. 달동네 주민분들이 취업해 있는 데라는 데가 다 뻔하거든요. 소위 노가다 반 아니면 비정규직. 우리 형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청소 뭐 이런 비정규직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년에서 8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 1970년에 그 우리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몸에 불을 댕기셨잖아요. 근데 지금 전태일 열사가 오신다면 저는 이럴 거라고 봐요. 근로기준법 살펴보시고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딱 살펴보면 야 근로기준법을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다가 그 가짜 사장님들이 너무 많아요. 3.3% 사업소득세 떼는 플랫폼 라이더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짜 사장이거든요. 그 뭐 방송국, 대형 방송국도 마찬가지인데 작가들. 그다음에 사실은 앵커나 이런 분들은 다 3.3대요. 다 사장님 대우를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난 분명 그냥 근로소득 받는데 사장님 대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소위 노동법 체계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 정기국회를 전후해서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제 입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배상법 개정안인데요. 우리 최혜병 어머니가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최혜병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최혜병 자체로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혜병 어머니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최혜병 어머니 입장에서도 국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은 그걸 막아놨습니다. 즉 군경, 순직 군경이나 그다음에 국무원, 경찰 뭐 이런 분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못하게 법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사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게 한동훈의 먹튀 정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요. 거기서 이 유족들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법을 내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법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바로 내면 되거든요. 국회에다가 정부 입법으로. 그래서 안 내고 있다고 제가 비판을 했어요. 너 국민 유족들 눈물까지 장사하냐 비판을 했더니 저를 이제 고소고발하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법을 그 비판을 하고 나서 그 어간에 냈어요. 법무부에서. 근데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챙겨라 하면 이 법이 통과됐을 거예요. 예. 근데 안 챙겼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법이. 그러니까 눈물 콧물 짜면서 그 순직 장병들 부모님까지 자기 언론 플레이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 사람 빈말 거짓말이 하나둘입니까? 뭐 그러니까. 목욕고 필 때 뭐 그런 얘기는 어떻고 최혜병 특검법 지가 하겠다고 하는 거 어디 그러니까요. 갔고 뭐 아마 5.18 헌법 전문도 뭐 나중에 이 화면 틀어보면 또 이따 얘기까지 했는데 한번 봅시다. 다 민주당 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들어오자마자 냈어요. 똑같이 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던 법을 일부러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냈어요. 일부러. 이거를 국힘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볼랍니다. 일부러. 오늘 처음 뵈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현안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지요. 2월 6일 날 이제 방송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조국 신당회로 들어가셨는데 2월 말까지 한 3주 걸렸습니다. 그건 본인이 노크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국 대표가 모시고 간 겁니까? 3번 만났습니다. 이후에. 연락이 그쪽에서 왔어요? 예, 조 대표님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2월 6일 날 그만뒀는데 하차 방송은 1월 28일 날인가 했어요. 2월 6일까지만 방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딱 오시길래 그때 이미 뭐 정당을 창당을 하냐 무소속으로 가냐 뭐 이런저런 근데 창당 쪽 얘기가 많이 나오던 때였어요. 전화가 오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 무슨 이유로 전화를 하셨을지가 그렇죠. 예측이 되잖아요. 예. 만나자 그래서 뵀습니다. 뵙고 어떤 정당을 창당을 하시려고 하느냐,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를 먼저 물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북유럽 복지국가 노회찬 대표가 말씀하셨던 제7공화국은 그때 이제 제7공화국을 만들 때 저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제7공화국이라는 얘기를 2006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 북유럽 복지국가다. 그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가 북유럽 복지국가다. 그럼 일치한다. 일단 가치와 지향이 일치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나서 이 당은 그러면은 계속 가는 당이냐. 계속 가는 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계속 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 부분에서도 거의 99%가 일치하더라고요. 예. 민주당 왼쪽에 정의당을 대체하는 정의당은 이제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생명을 그리고 정의당이 보여줬던 한계 최근에 조국 대표께서 내가 심상정이었으면은 단일화하고 사퇴했다 지난 대선에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서로 의견을 같이 했고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그거 물어봤습니다. 감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예. 그랬더니 저는 지금 창당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면 최소 10년을 합니다. 감옥을 가라고 하면 감옥을 갔다 와서 감옥 안에서 스쿼트하고 팔굽혀펴기하고 갔다 와서 계속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게 됐군요. 예, 그래서 2월 말에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잘했죠? 예. 잘했죠. 왜냐하면 이제 민노당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추구했던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중산층보다는 더
우리가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정치적으로는 어디를 지향하는지 알겠는데 네. 실용 이념이라든지 또는 복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이 없어서 네. 그 네.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았을까 궁금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그전에도 이제 얘기했던 얘기 하시더라고.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하는 얘기, 나는 그걸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한다. 사회권 선진국. 그리고 이제 DK 눈물이나 사실은 수차례 본인의 저서에, 조국 대표가 본인의 저서에 뒷부분은 항상 경제나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예.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회권 선진국 얘기가 나오고 북유럽 복지국가,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치와 지향점이 분명하게 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회권 선진국이 뭐냐 좀 어렵다. 그래서 뭘 풀어서 얘기를 할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사회권 선진국 얘기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는 순간 정체성이 사라진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서왕진 정책위 의장께서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돼서 이 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개 토론도 하고 내부 공부 모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아마 이번 연말 정도 되면 7대 프로젝트 해서 내놓을 것이고 그중에 두 가지를 대표께서 지난번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죠. 주거권과 돌봄권.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했고 나머지 5가지가 연말까지는 정리가 돼서 나올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네. 브릿지로 네.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1부에서 우리 김보협 대변인도 나오시고 네네. 또 2부에 이렇게 신장식 의원님 모시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비판하는 글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네. 백운기 너 좆바냐 뭐 이렇게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아까 1부 끝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글을 또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너네들 선거 때 지민 비조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는 조국 혁신당에. 그런데 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땅을 따먹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너네들 정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또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은 너네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적이네. 우리 땅을 가져가려고 하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차제에 예. 선거도 있고 예. 보궐선거 이제 네.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저희는 첫 번째 1대1 구도를 대선에서 그리고 그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한 1대1 구도는 흐트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1대1 구도는 절대 흐트리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만큼 몸으로 겪어서 아는 사람은 전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정의당을 거치면서 그때는 그거는 당신들만의 1대1 구도지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주요 전선은 따로 있어. 노동자, 서민대, 중산층을 포함한 이쪽 다. 이걸로 제가 20년을 지나오면서 느낀 거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 전선이라고 하는 이 전선은 정말 저는 뭐 흔히 뭐 전선이라는 얘기 좀 오랜만에 쓰는데 두 개의 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한 전선에 있어서만큼은 힘을 합쳐야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는 그 노회찬 대표께서 얘기하신 평소 일본이랑 그 야권 연대 했을 때 그 새누리당 이쪽에서 노회찬 대표한테 니네 민주당이랑 정의당 말이야 야권 연대 둘이 서로 투닥투닥 많이 하는데 왜 이번에는 야권 연대 하냐라고 막 뭐라 하니까 아니 평상시에 한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죠.
이 외계인보다 더한 블록버스터급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진짜 나라 망할까봐 걱정이 들어요. 이 1대1 구도는 한 번도 흐트린 적 없다. 그리고 흐트려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망했다. 그 전선 흐트리려고 하다가 정의당도 민주노동당도 저런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제 몸으로 겪은 사람이고요. 그럼 이번 선거는 뭐냐? 저는 우리 양궁 국가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양궁 국가대표들이 국가대행전 할 때는 김우진 선수, 이우석 선수, 김재덕 선수 전부 다 첫발 딱 쏘고 나면 6시 방향, 9시 방향 서로 파이팅 합니다. 근데 야, 우리 단체전에 누가 될 수 있으니까 개인전은 김우진 혼자만 출전해. 니네 개인전 하다가 의상하면 단체전에 문제 생긴다.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 양궁이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 단체전까지 5개 금메달을 다 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호남은 실은 저는 곡성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근데 중앙정치 전체 정치판에서 보자면 저는 솔직히 금정하고 강화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금정에서 말 그대로 형식적 단일화가 아니라 시너지를 확 극대화해서 거기가 험지잖아요. 7대1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개혁 진영이 딱 한 번 구청장 먹었어요. 국회의원 한 번도 못 먹었고. 여기를 뚫는다. 또 강화가 민주당 후보, 일찌감치 저희들은 민주당 후보 민다고 했으니까 뚫린다. 이러면은 저는 내전이 벌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냐? 한동훈의 말도 안 되는 리더십 때문이냐? 둘 다죠. 근데 자기들은 그거를 놓고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 자리 누가 앉을 거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저는 그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금정에서, 곡성에서 열심히 유권자들 만납니다. 저 곡성 민원실장이라고 하고 주민들 봬요. 좋아하십니다. 예. 예. 근데 이 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정의 단일화, 그 다음에 강화에서의 선전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치의 물샐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치 선거 끝나고 나면 안 볼 사람들처럼 서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아니, 내 당 이뻐라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당 이뻐라 하는 건 이뻐라 하는 거고.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더 큰 전선이 앞에 놓여 있다, 우리. 거기에 다시 또 힘을 합치자. 이런 겁니다. 양궁 대표 선발 과정 이걸 빗대서 말씀하시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겠다 싶은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대선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1대1 구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제 대선이 돼가지고 조국당에서 신장식 후보가 나오고 조국 대표가 나오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뭐 단일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쪽에서는 한 사람만 딱 나온다. 이번에 심상정 나오듯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신 의원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의 확실한 얘기입니까?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 조 대표께서 수차례 반복했어요. 1대1 구도를 단 한 번도 우리는 흐트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본인 대선 출마하시냐? 아직 제가 그러기에는 정치적인 경험이나 뭐 이런 거나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스스로 겸양하고 계시고요. 겸양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뭐, 물론 우리 조국 대표님을 많이 지지하신 분들은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번 대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지지율이나 조직이나 뭘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다. 라는 점도 대표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건 조국혁신당이건 지지자들께서 있는 그대로 대표들의 그 주요 정치인들의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당직은 뭘 맡고 계세요? 저는 원내 대변인. 원내 대변인? 예. 그리고 원내 대변인 이제 원내 대표단에 이제 소속돼 있습니다. 예. 원내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주요 당직자로서 전망하시기에 이 다음 대선 언제쯤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합니까? 이게 저는 올 10월에서 4월 사이에 저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 뭔 일이 나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월에서 4월 사이에 뭔 일이 나도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탄핵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임기 단축 개헌안을 보수 쪽에서 먼저 들고 나오는
될 겁니다. 저는 임기단축 개헌안을 저희들은 주장으로서 계속 해왔죠. 카드를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 탄핵과 이 탄핵은 왜 그러냐면 탄핵 이 두 가지 카드를 다 써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헌재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거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 8명은 어느 순간 넘어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윤석열이랑 같이 정치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거든.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고 나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8명이 어느 순간 저는 넘어올 거다. 예. 그거는 이번 10월에서 4월 사이가 될 것 같다. 예.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금정을 뚫었다, 야권이 같이. 그러면 그 책임론으로 그 혼란이 생깁니다. 리더십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거고, 그때 우리가 다시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쫙쫙쫙 내면 됩니다. 그때는 저쪽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제2결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친한은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가결 투표를 하고, 친유는 한동훈 특검에 가결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10월에서 4월 사이에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무너지면 더 이상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보수에게도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올 10월에서 4월 사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헌재 구성이 너무 보수 압도적 우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지명한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돼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국회 200을 넘겨가지고 올려 보냈는데 저쪽에서 부결을 기각을 시켜버리면, 근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 성향을 보면 기각을 시키고도 남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 되면 진짜 이건 닥쳤던 개보다 훨씬 더 허망한 사실이 오거든요. 허망해지죠. 예, 허망해지죠. 예.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움직일 동력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시점을 대비해서 그 임기단축 개헌안을 저희들이 던졌던 거고, 그 임기단축 개헌안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도 더 가다가는 탄핵은 공멸이다. 그럼 공멸하지 않으려면 윤석열을 분리해내야 되는데, 소위 보수와 윤석열을 분리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탄핵에서는 분리가 안 된다. 그럼 그걸 분리하려면 임기단축 개헌을 압박해서 임기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보수와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저는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임기단축 개헌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너무 못 미치는 맞아요. 대안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냉정하게 이 탄핵이 기각될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예. 현존해요. 보다 더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여론이 돌아서면 오직 믿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따져봐야 되죠. 우리 국민들도 어느 순간 저는 지금은 광장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광장에 나가고 으쌰으쌰 하고, 근데 이제 롱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자, 윤석열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무릅쓰고 이걸 쭉 끌고 갈 거냐, 탄핵으로. 아니면은 성에 안 차지만 일단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 윤석열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받아들일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는 올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저의 고민은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저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여쭐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된다. 예. 임기단축 개헌한다고 해봐야 4년 채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 저기 하는 건데 지금 3년은 너무 길다, 3년도 너무 길다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치하에서 하루도 숨쉬기 힘든 국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속 터집니다. 예. 근데 이제 나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부의완이 진짜 누군지 요새 정말 드러나는데, 저는 딴 거보다 두 가지 때문에 최근에 진짜 가장 열받았는데, 개 끌고 싸돌아다닌 것 때문에 예. 정말 열받았어요. 새벽 1시 넘어서. 새벽 1시 넘어서 경비 인력 5명 데리고, 그래 놓고는 변명이라고 하는 게 경비 인력들한테 합바하고 이런 거 주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후한무치도 그런 후한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럼 한 명한테 시켜서 이거 좀 갖다 주라. 미리 준비했다가 쫙 풀어주고, 그리고
그 경비를 안 나가게 해주는 게 제일 챙겨주는 거지. 쥐가 죄송합니다. 여사가 끄적끄적 그 개 끌고 나가가지고 핫바 사갖고 와서는 그따위 변명을 하고 있는 거 보고 공사 구분이 1도 없고 사실은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나가면서도 5명 따라오면 봐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흡족해 하면서 왔다 갔다 야밤에 싸돌아다니지 않았을까. 하나 해보고 싶었겠어요. 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마포대교 가서 자살 예방 캠페인 한다고 했던 거 있죠. 그거는 정말 이렇게 단전 아래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무위 있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김 국장님 사망하셨던 극단적 선택했던 건을 가지고 정무위에서 그 묻고 따지고 했고 그 빈소에도 갔었고 빈소에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권익위 직원들 시켜갖고 거짓말했고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하고 오히려 막 왜 그냥 가시냐 우리를 붙들었어요 유족이 국회의원들을. 근데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가서 자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이 원인이 돼서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게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려면 그거부터 했어야죠. 어디 거기에 가서 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딴 소리 합니까? 기분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김건희 얘기를 꺼내가지고 또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지게.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최근에 이 2개 때문에 너무 빡쳐가지고요. 공천 개입은 저거는 이제 구체적인 팩트만 나오면 된다.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팩트가 막 쏟아지는 중이고. 근데 이 2건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의 탄핵 추진위원회가 탄추위가 있습니다. 예, 탄추위에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십니까? 거기 탄추위 위원장은 조국 대표고요. 탄추위에 이제 한 3개 정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맡고 있는 이제 그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정농단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보가 들어온 것 말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는 탄핵 소추안을 12명이 각각의 분야를 하나씩 2개씩 맡아서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빡센데요. 정말. 예를 들면 저는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의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이슈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원총회하고 탄핵추진위원회에다가. 그럼 막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써서 3부 토건, 저는 이제 처음 발표했던 게 3부 토건인데 3부 토건을 가지고 보고서를 한 수십 페이지짜리 써요. 이래서 이거는 추가로 규명돼야 될 부분은 요 부분. 그래서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규명해 나가겠다. 어떻게 제보받은 내용은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탄핵 소추안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문안으로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 뭐 이광철 변호사를 비롯해서 변호사들이 쫙 앞에 앉아서 공격을 하고 제가 방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모자라지 않죠. 이게 무슨 논문 심사 받는 것처럼 공격 방어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12명의 의원이 탄핵 진상규명,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떼야 될 것 같아요. 더 떼서 그 김건희 공천 개입은 아예 따로 TF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거는 이제 정춘생 의원이 그 행안이기 때문에 공천 개입 공직선거법은 정춘생 의원 담당이거든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의 물결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김재원 의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랑 공동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정적 탄핵 수치보다 거리에 나오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탄핵 광장을 어떻게 열 것이냐, 탄핵의 광장을 어떻게 열 것이냐, 또는 광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 상태를 외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플랫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 탄추위 활동을 민주당과 함께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탄핵 추진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은 없어요. 다만 탄핵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정당을 가로질러서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뭐 김준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하고 지금 강덕구 의원도 네, 뭐 이렇게 강덕구 지금 의원하고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3인당의 한창민 의원,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이제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 저희 조국혁신당은 탄추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3인당도 탄핵 추진을 뭐 공론화하고 있는 당이고, 뭐 한 명 의원이 한창민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직 기구로서 발족하지는, 탄핵을 이름표에 단 기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뭐 탄핵에 이르는 근거들을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을 가로질러서 이제 강덕구 의원 뭐 등등등 해서 황운하 의원 등등등 해서 이런 모임이, 탄핵 추진 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항공모함이 그럼요. 기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동이 좀 다르니까 네, 조국신당은 기동법이 아주 다른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대 아닙니까? 네. 그런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대 당은 아니더라도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일단 탄추위를 결성할 생각은 있다. 그건 지금 사실은 의원 모임이 예. 그쪽 이제 앞서서 준비하신 의원분들이 계시니까 황운하 의원 포함해가지고 탄핵 추진 의원 모임인가, 탄핵 발의 추진 의원 모임인가,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어요. 예. 그 의원 모임이 2주쯤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을 아마도 본인들도 일단 출범을 해놓고 사람을 한 명 한 명 여기다 더 붙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항공모함도 그렇죠. 이름표를 붙일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당론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합쳐지면 당론이 되는 거죠. 뭐. 예. 거기에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도 정부적 원하면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당연히 저는 일단 중간에 개혁신당부터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은 저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무혈입성, 유혈입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자기가 당대표에서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도 국민의힘에 내가 무혈입성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개혁신당을 만들면서는 유혈입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적이 있어요. 여전히 윤석열 체제, 친윤 체제가 물러나면 본인이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같이 야당으로서 같이 움직이면서도 최혜병 특검 때도 그렇고 약간씩 결을 달리하는 겁니다. 결을 달리하면서 실은 윤석열 때문에 내가 이 바깥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원래 국민의힘이다, 본진의 대장은 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계획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동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걸 여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야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은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근데 요당이네. 지향은 요당이죠. 요당. 네, 요당이네. 요상한 당입니다. 요상한 당이네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머리는 수구초심. 네. 친정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본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진이라고. 요당이네. 네, 요상합니다. 그러네요. 개혁신당이 탄핵까지 저는 함께 갈수 있다. 합류할까라고 보십니까? 저는 합류할 개연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기로 들어갈 수 저쪽으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탄핵을 하면서 예. 탄핵의 명분이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를 탄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한동훈도 마지막에 탄핵 찬성할까요? 한동훈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찬성하든 하지 않든 다음 대선에 기회가 없습니다. 윤석열과 같이 침몰하는 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 자리를 누가 가질 거냐를 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 이 본인은 어느 시점에서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검사 출신의 하는 행태가 좀 뭐 세련되고 술 안 먹는 윤석열인 것이지, 가치나 행태는 윤석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 갈까 말까 하다가 같이 침몰하게 된다. 가도 더 이상 진정성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차별화라는 게요, 세야 됩니다. 윤석열이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이회창이 YS랑 차별화할 때, 그 다음에 YS가 노태우와 차별화할 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세니까 차별화를 해도 진정성이 보여요. 근데 이미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 가서 작대기 하나 걷어차면서 나 차별화했어라고 하면 얍삽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탄핵에 찬성을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일 건데 그때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작대기 하나 더 차서 그 나도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잔인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저는 한동훈에게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아,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벌써 1시가 돼버렸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대개 보면 이제 전직 의원들은 이렇게 유튜브 출연을 많이 네네. 하시지만 네. 현직 의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바쁘시고 또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나오시지만 그래도 신 의원님은 보면 매불쇼에도 막 나가고 네, 이러시던데 우리도 자주 나오세요? 예. 자주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 우리 이 정어리 우리 이 청취자 대국의 여러분께 정어리들이, 예. 예. 청취자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정어리라고 부릅니까? 정어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정어리언. 예. 예. 정어리언 분들께 이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그 현역 의원들이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데가 좀 뭐 비교할 수 없이 그래도 공중파에 나가는 거는 이게 그 뉴스 다른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해주잖아요. 오늘 누구누구 의원은 어디에 출연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고 받아쓰기를 해주잖아요. 받아쓰기를 해주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퍼진다. 예, 더. 예. 그러면 우리 정어리원 분들께서 오늘 어느 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라는 얘기를 널리 퍼뜨려 주시면 그냥 여기에 계시는 정어리원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영향력이 넓어진다. 그러면은 의원들도 자주 나오게 되고 정어리 TV도 더욱 번창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정어리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저는 사실 요즘 언론들이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서 유튜브에 나온 거를 일부러라도 받아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참 요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상한 경쟁의식 같은 또는 무서우니까 약간 피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정어리원 분들이 열심히 입소문을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정어리에서 누가 나와서 이런 말 했다더라 이런 얘기 해주시면 현역 의원들도 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마우신 말씀인데 뭐 현역 의원들을 모시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오시려고 많이 해요. 다만 오늘 신장식 의원님 모시고 하도 재미있게 그리고 또 아주 주목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가끔 모시고 뭐 그 정도 좋고 뭐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신장식의 레이더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일정 조율하시죠. 예, 한 번씩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신 분이 박지원 의원님이셨는데 요즘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나오면 맨날 그냥 저 놀리려고만 하셔가지고 워낙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한번 조율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또 뵙기로 하고요.